여보세요? 엄마, 나야. 그 망할 노인네. 내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으니까 걱정 마. 시어머니 병실 앞 자판기 옆에 등을 기대고 통화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제 귀에 박혔어요. 그가 말한 그 망할 노인네는 보름 전 심장 수술대에 올랐던 저의 친정엄마였습니다. 저는 손에 쥔죽 보온통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입꼬리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남편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보름 전 자신이 내뱉었던 그 한마디,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인데? 라는 그 말이 잠시 후 자기 어머니 머리맡에서 그대로 되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도 마음껏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 인면수심의 남자를 한 줌 먼지로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김유빈, 올해로 36살이에요. 시내 한복판 큰 은행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다음 분기 지점장 승진 후보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나름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랍니다. 남들이 보기엔 번듯한 직장에 번듯한 아파트, 번듯한 남편까지 다 가진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번듯함이라는 게 알고 보면 얼마나 얄팍한 종잇장 같은 건지 하하저는 정말 까맣게 몰랐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요, 평생 작은 인쇄소 하나로 시작해서 중견 기업까지 일구신 분이세요. 손은 거칠고 말수는 적은 분이셨지만 사람 보는 눈만큼은 시골 노인네 같지 않게 매서우셨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유빈아, 사람 속은 10년을 봐도 모르는 거다. 특히 사위 될 놈은 100년을 봐도 모자란다. 그땐 그저 딸 시집 보내기 싫은 아버지의 푸념인 줄만 알았어요. 강태수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28살 같은 은행 협력업체 직원으로 외주 업무를 보러 왔을 때였어요. 키 크고 인물 훤한데 말씨까지 점잖아서 우리 지점 여직원들 사이에서도 한참 화제였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처음 다가왔을 때 손에 든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자리 옆에 떨어진 머리끈이었어요. 별것도 아닌 머리끈 하나를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밀면서 그러더라고요. 실례지만 이거 떨어뜨리신 것 같은데요. 그 눈빛이 어찌나 다정하고 조심스럽던지요. 저는 그날 저녁 퇴근길에 그 사람한테 처음으로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셨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석 달쯤 됐을까요? 그 사람이 저희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망설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워낙 까다로우신 분이라 어지간한 남자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모두 진땀을 뺐거든요. 그런데 강태수 그 사람은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아버님, 제가 부족한 게 많아도 너그럽게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두 손으로 술잔을 받드는데 우리 아버지 눈빛이 살짝 풀어지시는 게 옆에서 다 보였답니다. 식사 끝나고 일어서면서 그 사람이 또 한마디 거들었어요. 어머님, 김치찌개가 정말 일품입니다. 다음번에 저희 어머님이 솜씨 좀 자랑하고 싶어도 어디 명함도 못 내미시겠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그날 저녁 설거지 하시면서 콧노래까지 부르시더라고요. 유빈아, 그 사람 어디서 그런 보배를 만났니? 아주 손에 보석 쥔 것 같다. 저는 그저 옅게 웃기만 했답니다. 사실 저도 그땐 그렇게 믿었거든요. 연애 기간 1년 반 동안 그 사람이 우리 친정에 갖다 바친 정성은 정말이지 친아들 저리 가라였어요. 아버지 환갑 때는 제주도 흑우갈비를 한 짝
통째로 사들고 왔고요. 어버이날에는 두 분 손잡고 오붓하게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그것도 자기 적금 통장 깨서요. 어쩌다 폭설이 내리면 새벽 5시에 우리 집 마당에 와서 눈을 쓸고 있더라고요. 태수야, 언제부터 와서 쓸고 있었던 거야? 날이 너무 매서워. 몸 상할라 그만하고 어여들어와. 엄마가 그러시면 그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살갑던지요. 어머님, 저 그냥 친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한없이 부족한 놈 걷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이 정도는 해야지요. 우리 친정엄마가 그 말에 눈물까지 글썽이셨답니다. 우리 아버지요? 평생 안 짓던 미소를 그날 처음 지으셨어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그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여자인 줄로만 알았답니다.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은 친구도 별로 없는지 자기 쪽 하객석이 횡했는데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는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떠나기 전에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유빈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시면서 짧게 한마디 하셨어요. 태수야, 약속이라는 건 지키라고 하는 거다. 알겠지? 그땐 그저 흔한 덕담인 줄 알았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사위한테 거시는 마지막 시험이었던 줄은요. 한참 뒤에야 알게 됐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강태수 그 사람의 효자 행각은 계속됐어요. 아니, 오히려 더 정성스러워졌답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친정에 들러서 아버지랑 약주 한잔 했고요. 아버지 회사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회사 퇴근하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거들었어요. 아버님, 저 인쇄 쪽은 잘 모르지만 거래처 관리는 그래도 좀 합니다. 영업 쪽 도와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아버지가 사위한테 회사 영업부 차장 자리까지 마련해 주셨답니다. 월급도 따로 챙겨주시고요. 시댁에서는 그게 또 자랑거리였대요.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우리 태수는 장인이 장인회사 일까지 믿고 맡겨준다 하고 떠벌리셨다는 얘기가 제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저희 시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입만 산 집안이었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 끔찍이 위하는 분. 시누이 강혜리는 40이 다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면서 백화점만 들락거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댁 식구들이 친정 앞에서는 어찌나 깍듯하던지요. 명절 차례상 차리는 신용도 같이 하시고요. 아버지 생신 때는 시어머니가 직접 식혜까지 담아오셨답니다. 사돈어른, 우리 태수 걷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죽어서도 이 은혜는 못 갚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요, 정말이지 시댁 복까지 타고난 여자라고 믿었어요. 친구들이 시집살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가만히 입을 다물었답니다. 자랑 같아서요. 그렇게 결혼 생활 7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친정아버지는 사위를 점점 더 깊이 신뢰하셨답니다. 회사 중요한 자리에도 데리고 다니시고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우리 사위강 차장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소개하셨어요. 한 번은 술자리에서 아버지가 거나하게 취하셔서 사위 등을 두드리시며 그러시더라고요. 태수야, 너 같은 사위 둔 게 내 평생 복이다. 요즘 같아선 내가 이 회사 너한테 다 맡겨도 되겠다 싶다. 그 말을 옆에서 들은 강태수 씨의 눈빛이 잠깐 빛났던 게 기억나요. 그땐 그게 감격의 눈빛인 줄만 알았답니다. 그게 굶주린 짐승의 눈빛이었다는 건
정말이지 그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던 작년 봄이었어요. 아버지가 명치 끝이 자꾸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체하셨나 했는데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시면서 얼굴빛도 누렇게 떠가셨답니다. 어머니가 등 떠밀어 큰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침을 한번 꿀꺽 삼키셨어요. 보호자분, 잠깐 따로 좀 뵐 수 있을까요? 진료실 옆방으로 따라 들어가던 그 짧은 복도가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의사 선생님이 책상 위에 영상 한 장을 올려놓으시고 천천히 입을 떼셨어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길게 잡아도 6달 정도.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아버지께는 또 어떻게 알려야 할지. 그때 저는 한 사람한테 가장 먼저 연락했어요. 누구겠어요? 강태수, 그 사람이었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 사람 목소리가 갈라지더라고요. 여보,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30분 뒤에 병원으로 달려온 그 사람이요. 아버지 손을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옆에서 봐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버님, 안 됩니다. 안 되세요. 저 아직 효도 다 못했는데요. 아버지가 그 사람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시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부드럽던지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사위한테 보내신 마지막 따뜻함이었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강태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천장만 올려다보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 가서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어요. 여보, 우리 같이 견뎌요.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 우리가 잘 모셔야지.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데 입꼬리 한쪽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걸 저는 그날 보지 못했답니다. 그땐 정말이지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 투병 6달 동안 강태수 그 사람의 효자 연기는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답니다. 새벽이고 한밤중이고 가리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항암 치료받고 토하시는 아버지 등을 두드리면서 자기도 같이 눈물을 줄줄 흘렸고요. 옆 병상 보호자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한마디씩 거들었답니다. 아이고, 따님이 어디서 저런 사위를 데려왔대. 친아들도 저렇게 못할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그 사람이 늦은 밤 병실 의자에 앉아서 아버지 잠드신 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사실 요즘 사업을 하나 시작해 보려고 알아보고 있었어. 친구가 자재 유통 쪽으로 같이 하자는데 초기 자본금이 한 1억 정도 필요하대. 저는 그 말에 잠시 머뭇거렸어요.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손을 더 꼭 쥐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가시기 전에 내가 자리 잡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 그래야 아버님이 마음 편히 가시지 않겠어? 여보, 내가 평생 갚을게. 평생 갚는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답니다. 다음 날 바로 은행 직원 특혜로 들어둔 적금 2통장을 깼어요. 결혼하면서 친정 엄마가 따로 챙겨주신 돈도 보탰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가 정확히 1억 2천만 원을 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송금해줬어요. 송금 버튼을 누르던 그 새벽 제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래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시던 사위였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였어요. 마지막 임종을 지키던 자리에서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사위를 한참 동안 가만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어요.
태수야. 사람은 죽을 때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땐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약 기운에 헛소리를 하시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49제까지 마쳤을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 자리가 잡혔어요. 그날 새벽부터 강태수 씨는 평소 잘 매지도 않던 넥타이까지 정성스럽게 매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이리저리 다듬으면서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는 게 옆에서 보던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여보, 아버지 가시고 변호사 만나는 자리인데 왠지 당신 좀 너무 들떠 보여요. 누가 들떴다고 그래. 그냥 정장 갖춰 입은 거지.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마치 한 배를 탄 공범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고 한참을 읽어내려가는데 회사 지분도 본가 건물도 시골 땅도 그 어디에도 사위 이름은 없었답니다. 모든 재산은 친정엄마와 저 그리고 미성년자인 제 조카 앞으로만 분할되어 있었어요. 강태수 씨 얼굴이 그 자리에서 일그러졌어요. 핏기가 싹 가시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옆에서도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변호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생전에 아버님이 평생 저한테 회사 맡기겠다고 하셨다고요. 사람들 다 듣는 데서 그러셨어요. 변호사가 안경을 천천히 올리면서 그 사람을 빤히 쳐다봤어요. 고인께서 본 변호사 입회하에 직접 작성하시고 영상 녹화까지 마치셨습니다. 의심되시는 점이 있다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시지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차 안에서 그 사람이 핸들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더니 처음 듣는 욕설을 줄줄이 내뱉기 시작했어요. 이런 제기랄, 그 여우 같은 영감탱이가 끝까지 사람을 갖고 놀았네. 야, 김유빈. 내가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인쇄소에 굴러다닐 때 얼마나 굽실거렸는데. 내가 너랑 결혼한 게 누구 때문인데. 저는 조수석에서 그 사람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10년을 같이 산 남자의 얼굴이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답니다. 눈빛은 시뻘겋고 입꼬리는 비뚤어지고 콧구멍이 벌렁거리는 게 사람 얼굴이 아니라 짐승 얼굴이었어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결혼했다는 게요? 아, 됐어. 시끄러우니까 닥치고 있어. 그날 밤부터 그 사람은 변했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본색을 드러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전화해서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고요. 유빈아, 니네 아버지가 우리 태수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셨다면서?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우리 태수가 지난 10년을 그 집에 갖다 바친 게 얼만데. 니네 친정 양심이 있으면 회사 지분을 우리 쪽으로 좀 돌려야지. 시누이 강혜리는 카톡으로 폭격을 퍼붓더라고요. 옳게, 솔직히 좀 양심 있어봐. 내 동생이 그 집에 들인 정성이 얼만데 어떻게 그렇게 입을 싹 닦아? 우리 엄마 요즘 매일 우셔. 니네 집안 그러다 천벌 받는다. 그뿐인가요? 사업 자금이라고 가져간 1억 2천만 원은요? 다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통장 좀 보여달라니까 그 사람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야, 남자 사업에 마누라가 일일이 사사건건 참견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다 니네 친정덕 보려고 시작한 건데 영감탱이가 그렇게 가버렸으니 이제 사업이 되겠냐? 다 망했어. 망했다고. 저는 그 모든 걸 묵묵히 견뎠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시댁의 폐악질에, 변해버린 남편까지.
그래도 친정엄마를 위해서 버텨야 했답니다.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으로 부쩍 야위셨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였어요. 친정 동네 사시는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유빈아, 큰일 났다. 너네 엄마가 가슴 부여잡고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다. 얼른 넘어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고 있는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웠답니다.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대요. 빨리 일어나요. 그 사람이 부스스 눈을 떴어요. 그러더니 베개에 얼굴을 다시 묻으면서 짜증스럽게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아, 시끄러워. 이 밤에 별일도 아닌 걸로 자는 사람을 깨우고 난리야? 갈라면 너 혼자 가. 나 내일 출근해야 돼. 응급실로 달려가는 길이 어찌나 멀던지요. 도착하니 엄마 얼굴이 새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했어요. 산소 마스크 안쪽으로 엄마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다가오시더라고요. 보호자분, 어머님 진단명은 급성 심근병증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일주일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수술비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서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4천만 원. 그 숫자를 듣는데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제 통장에 그 돈이 있었느냐고요? 아니요. 사업 자금이라고 그 사람한테 다 털어넣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끌어쓴 마당에 제 수중에 남은 돈은 채 500만 원도 안 됐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5번쯤 가다가 받더라고요. 아씨, 왜 또? 목소리가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입을 뗐답니다. 여보, 엄마 수술하셔야 한대요. 4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때 그 사업 자금 일부라도 좀 돌려줄 수 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헛웃음을 치더라고요. 아, 야, 김유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우리 엄마잖아요. 당신 장모님이잖아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수화기에 대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응급실 복도에서 핸드폰을 귀에 댄 제 어깨가 움찔할 정도로요. 아이씨, 야. 막말로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인데. 지난번에도 그 영감탱이가 나한테 한 푼이라도 남겨준 거라도 있어. 흥? 이번엔 네 엄마야? 그 노친네 살려서 뭐하게? 왜 또 나 부려먹게? 어차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그 나이에 더 살아봐야 자식들한테 짐이나 되지. 갈 사람 좀 빨리 가는 게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사업 자금? 그거 다 날아갔다고 했잖아. 너 기먹었어. 제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찬물이 쫙 끼얹어지는 기분. 응급실에 그 시끄럽던 소음들이 갑자기 멀어지면서 제 귓속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답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아, 됐고. 끊어. 알아서 해. 수술비고 사업자금이고 나한테 돈은 1원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핸드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응급실 형광등이 어찌나 새하얗던지 눈이 다 시렸답니다. 그때 응급실 안쪽에서 엄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이었어요. 병원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답니다. 김유빈 씨 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년의 한정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고 김영석 선생님 의뢰로 따님께만 따로 전달해 드릴 서류와 편지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무슨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유언장은 이미 다 정리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한마디 덧붙이시더라고요. 고인께서 사위분이 절대 알아채지 못하도록 따로 작업해 두신 게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광화문 한복판 25층짜리 건물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어찌나 초췌하던지요.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입술은 갈라져 있고 어제 입었던 검은 카디건을 그대로 걸친 채였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정훈 변호사님이 직접 마중을 나오시더라고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안경 너머의 눈빛이 매서우면서도 따뜻했어요. 김유빈 씨, 어서 앉으시지요. 우선 이것부터 읽어보십시오. 변호사님이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와 손편지 한 통을 제 앞에 내미셨어요. 봉투를 뜯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아버지의 그 투박하고 큼직한 글씨가 종이 위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우리 유빈이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을 때쯤이면 아빠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다. 그리고 그 짐승 같은 놈은 아마 본색을 다 드러냈겠지. 내가 그 자식 결혼 전부터 알았다. 눈깔에 돈 욕심밖에 없는 놈이라는 걸. 그래서 일부러 회사 지분 한 푼도 그놈 명의로 안 돌렸다. 그놈이 그걸 받았으면 벌써 너랑 네 엄마 등쳐먹고 도망갔을 거다. 대신 너 명의로 따로 챙겨뒀다. 한 변호사한테 다 맡겨놨으니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유빈아, 착하게 사는 거 좋은데 호구로 살지는 마라. 사람 한 번 봐주면 두 번 봐주게 되고 두 번 봐주면 평생 호구 된다. 엄마 잘 부탁한다. 아빠가 종이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서류를 펼쳤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서류 첫 장에 찍힌 금액이 72억 원. 강남 빌딩 한 채와 비상장 우량주 그리고 현금성 자산. 모든 게 제 명의로 이미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였답니다. 증여세까지 아버지가 생전에 다 납부해 두셨더라고요. 고인께서는 사위분이 절대 알아채지 못하도록 따로 작업해 두셨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봐도 본인 명의가 아니면 조회가 어렵게 해놓으셨고요. 김유빈 씨, 이제부터 결정하실 게 많으실 겁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변호사님을 똑바로 바라봤답니다. 변호사님, 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우리 엄마부터 살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간 숨통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끊어주세요. 변호사님이 안경을 살짝 올리시면서 옅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인께서도 따님이 그 말씀하실 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설 정보원 한 분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고인의 부탁으로 사위분 동선을 한 달 정도 따라붙은 자료가 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바로 엄마를 VIP 병동으로 옮겨드렸어요. 1인실에 전담 간병인까지 붙이고요. 국내 최고 흉부외과 교수님께 직접 수술을 부탁드렸답니다. 수술비 4천만 원이요? 그 자리에서 카드 한 번에 결제했어요. 엄마가 수술실로 들어가시기 전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물으시더라고요. 유빈아, 이게 다 무슨 돈이냐? 너 무리하는 거 아니냐? 강서방은 왜 안 보이고? 엄마, 걱정 마요. 아빠가 다 알아서 해놓고 가셨어요. 우리 엄마는 그냥 살아서 내 옆에 돌아오기만 하면 돼. 엄마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는 걸 보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답니다. 강태수 씨한테 문자를 한 통 보냈어요. 여보, 엄마 그냥 일반 병실에 모셨어요. 수술비는 이모랑 친척분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셨고요. 4천 다 모자라서 모자란 거는
내 신용대출로 메꿨어요.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요.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갈게요. 당신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놓을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평소처럼 지치고 초라해 보이도록 옷매무새를 일부러 흐트러뜨렸답니다. 머리도 헝클어뜨리고 화장기 하나 없이.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누워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슬쩍 보더니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왔어? 그래서 장모님은? 살았어? 네. 친척분들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수술은 받았어요. 그래서 빚이 한 2천만 원 정도 생겼어요. 여보, 미안하지만 제 월급에서 매달. 그 빚 나한테 한 푼도 떠넘길 생각하지 마라. 그건 너네 친정일이야. 알았어.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갈치살을 발라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으면서 속으로 단 한 문장만을 되뇌었답니다. 그래, 너 그렇게 떠들어라. 누가 누구한테 빚지게 될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그 사람이 코를 골며 잠든 시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정보원의 첫 보고서를 열어봤답니다. 그 안에는 정말이지 입을 다물지 못할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임종 전날 밤 그 사람이 들렀던 곳은 강남의 한 룸살롱이었어요. 그것도 단골이더라고요. 사업 자금이라고 가져간 1억 2천만 원? 그 절반이 그 룸살롱과 모텔, 그리고 어떤 여자한테 흘러 들어가고 있었답니다. 박지영, 28살. 그 룸살롱 마담이고 두 사람이 함께 묵었던 모텔만 해도 한 달에 7번은 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친정병원에 가 있던 날들만 골라서요. 쓰레기 새끼. 심지어 그 여자한테 명품 가방을 사주고 매달 용돈으로 300만 원씩 송금하고 있었어요. 송금 내역 캡처본까지 보고서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싶었답니다. 저는 다음날 출근해서 평소처럼 창구에 앉아 고객을 응대했어요. 12년 차 은행원의 직업적 가면은 완벽했답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마다 한 변호사님 사무실에 들러서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어요. 첫째, 그 사람 명의로 된 우리 아파트의 등기부등본부터 떼어봤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마련해준 그 아파트요. 그런데 등기를 자세히 보니 아버지가 사위 몰래 한 가지 안배를 더 해놓으셨더라고요. 매입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도록 친정 자금 전액에 대한 증여, 신고와 금융거래 내역서를 따로 정리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명의만 그 사람일 뿐 실질적으로는 제 친정 돈으로 산 거였답니다.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해서 그 사람 몫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둘째, 사설 정보원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확보했어요. 정비소에 차 맡길 때 메모리 카드를 통째로 복사해 두는 방식으로요. 거기엔 박지영이라는 그 여자랑 차 안에서 시시덕거리는 영상이 줄줄이 담겨 있었답니다. 셋째, 신용카드 결제네요. 이건 제가 가족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어플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했어요. 한 달 카드값 1,200만 원 중에 절반 이상이 룸살롱과 호텔, 명품 매장에서 결제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친정엄마 수술 직전 한 달 동안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날 응급실에서 그 사람이 저한테 퍼부었던 그 폭언. 통화 녹음 어플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답니다. 은행 직원은 고객과의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하는 게 직업적 습관이거든요. 그 음성 파일을 들어보는데 그 사람 목소리가
어찌나 또렷하게 잡혀 있던지요.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인데. 어차피 갈 사람 좀 빨리 가는 게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그 음성 파일을 USB에 따로 저장하면서 저는 옅게 웃었어요. 엄마는 수술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으셨답니다. VIP 병실에서 회복하시는 동안 저는 매일 퇴근 후 들러서 엄마 손을 잡고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놨어요. 엄마가 처음엔 충격으로 한참 우시더라고요. 그러다 눈물을 닦으시고는 제 손을 꼭 쥐고 그러시는 거예요. 유빈아, 엄마가 힘 보탤게. 그 짐승 같은 놈, 우리 손으로 끝장내자. 너네 아빠가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을 거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평소처럼 그 사람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식탁에 앉으면서 짜증스럽게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야, 다음 주에 회사 거래처 모임 있는데 양복 좀 다려놔. 아, 그리고 너 친정에서 받을 보험금이라도 좀 없냐? 나 요즘 자금이 좀 빡빡해서. 저는 갈치조림 그릇을 그 사람 앞에 내려놓으면서 옅은 미소와 함께 작게 대답했답니다. 여보, 걱정 마요. 곧 다 해결될 거예요. 정말로요. 그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끝까지 몰랐답니다. 그게 그 인생 마지막 평화로운 저녁밥이라는 것도요. 엄마가 퇴원하시고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모든 게 제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답니다. 변호사님과는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마다 만나서 이혼 소장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요. 사설정보원이 모은 증거 자료는 USB 2개에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람 일이라는 게 절대로 마음먹은 대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해서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오전 11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지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지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았어요. 지점장님 얼굴이 굳어 있었고 옆자리에 인사팀 부장님까지 와 계셨답니다. 김유빈 차장 앉아요. 좀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지점장님이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미셨어요. 그 종이를 보는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어떤 고객이 제 앞으로 진정서를 넣은 거예요. 제가 자기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했다는 내용이었답니다. 금액은 무려 3천만 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고객 돈을 인출했다고요? CCTV 영상이랑 거래 기록 다 확인했어요. 김 차장이 그 시간에 창구에 있긴 했는데 일단 진정이 들어왔으니 조사 기간 동안은 직무 정지야. 미안해요. 절차상 어쩔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지하철에서 흔들리는 손잡이를 붙들고 가는데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진정을 넣은 그 고객 이름이 박지영이었답니다. 28살. 강태수 그 인간이 매달 30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던 그 룸살롱 마담이요. 그 인간이 한 발 먼저 움직였구나.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어디서 눈치챈 거예요. 집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에 그 인간이 떡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빙긋이 웃는데 그 미소가 어찌나 음흉하던지요. 왔어? 당신 직장에서 무슨 일 있다고 그러던데? 여보, 당신 혹시... 그 인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제 어깨를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리면서 입꼬리를 올리더라고요. 야, 김유빈. 너 요즘 너무 분주하더라. 점심시간마다 어디 그렇게 들락거려? 광화문 변호사 사무실, 거기 한정훈인지 뭔지 하는 인간 만나러 다닌다며?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 인간이 제 표정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내가 너 10년을 데리고 살았는데 내 동선 하나 못 따라잡을 줄 알았어? 야야, 너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 응? 그 인간이 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러더니 사진 한 장을 제 눈앞에 들이밀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한정훈 변호사님과 악수하는 제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한다고? 야, 너 그러기 전에 이거부터 봐라. 그 인간이 다른 사진을 또 하나 띄우더라고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사진 속에는 우리 친정 엄마가 VIP 병실에서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답니다. VIP 병실이라 1인실에 전담 간병인까지. 너희 친척들이 십시일반 도와줬다며? 그 친척들 진짜 부자네. VIP 한 달 입원비가 얼만지 알고 있어? 2천만 원인가 4천만 원 빚졌다고 했지? 야, 김유빈.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 다 들통났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 인간이 제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면서 속삭이듯 말하더라고요. 내 친정에 따로 돈 숨겨둔 거 있지? 어디서 얼마나 나왔는지 다 불어.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알지? 너 횡령 진정 들어간 거. 그거 박지영이 진정 취하만 안 하면 너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 너 그러면 은행원 인생 끝나는 거야. 지점장, 꿈도 꾸지 마라. 이제 정신이 좀 차려지냐? 그 인간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그리고 너네 엄마. 심근병증 환자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다시 한번 쓰러지시면 그땐 진짜로 못 일어날 텐데 너 잘 생각해라. 너희 친정 재산 어디 빼돌렸는지 다 까고 깔끔하게 반반 나누자. 그럼 나도 조용히 이혼해 줄게. 응?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사방이 다 막힌 기분이었답니다. 직장도 엄마도 모든 게 그 인간 손아귀에 잡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인간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거실로 돌아가서 다시 소파에 누우면서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내일 아침까지 답 줘라. 안 그러면 박지영이 추가 진정한 건 더 넣을 거니까.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핸드폰을 꺼내 들기까지 1시간이 걸렸답니다. 한정훈 변호사님께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변호사님, 저 어떡해요? 그 인간이 제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어요. 박지영이라는 여자한테 횡령 진정까지 사주해서. 변호사님이 한참 침묵하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김유빈 씨, 일단 깊게 숨을 한번 쉬세요. 괜찮아요? 자, 들어보세요. 박지영의 진정권은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한 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강태수 씨한테 매달 송금받은 내역이 그대로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증거가 다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지만 직무정지가 떨어졌는데 진정이 무고로 밝혀지면 김유빈 씨는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위로금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 안전 문제는 오늘 밤 당장 사설 경호원을 붙이겠습니다. 강태수 씨는 본인이 한 발 앞섰다고 착각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본인 무덤을 더 깊이 파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차츰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답니다. 변호사님, 박지영이 진정 넣은 그 시간이 정확히 며칠이죠? 지난주 수요일 오후 3시쯤이네요. 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졌어요. 화장실에서 혼자 크크거리면서 웃었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 3시면 그 시간에 저는요. 본점 회의실에서 부지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거기 출입 기록이 분 단위로 다 남아 있고요.
같은 회의실에 부지점장님 5분이 다 계셨답니다. 알리바이가 그것보다 완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뿐인가요? 우리 은행 창구에서 3천만 원 이상 인출하려면 직원 한 명으로는 절대 처리가 안 돼요. 책임자 결제가 무조건 들어가야 하고 신분증 확인이랑 본인 서명, 영상, 녹화까지 다 거쳐야 한답니다. 그 모든 절차를 제가 혼자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모함이었어요. 그 인간이 박지영을 사주해서 급조한 진정. 너무 허술해서 오히려 그 인간들이 함께 짠 정황 증거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자충수였답니다. 변호사님, 그 인간이 박지영한테 진정 사주한 통화 내역이나 카톡 내역, 정보원분이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미 확보 중입니다. 박지영 핸드폰 통신 기록을 합법적인 경로로 신청해뒀어요. 무고죄로 같이 묶으면 그 2사람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봤어요. 빨갛게 부어있던 눈이 차츰 차분해지더라고요. 저는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답니다. 강태수, 너 정말 큰 실수했어. 죽어가는 짐승을 발로 차면 어떻게 되는지 곧 가르쳐 줄게.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그 인간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봤답니다. 그러다가 핸드폰을 꺼내서 시댁 단톡방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며칠 전 단톡방에 올려둔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고생하시는데 사돈이라는 사람은 놀러 다니면서 사진이나 올리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시댁에서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천천히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업보라는 게 정말로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원은 강북의 한 대학병원이었어요. 시댁 식구들 단골 병원이었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이미 옮겨진 상태였더라고요. 복도 끝 가족 대기실에 들어서니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들것에 실려가던 직후에 그 어수선한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시누이 강혜린이 의자에 앉아 2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고 있었고요. 그 옆에서 강태수 그 인간이 발을 동동 구르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 인간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 너 왜 이제 와? 빨리 와서 어떻게 좀 해봐. 우리 엄마 죽게 생겼어. 저는 가방을 의자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천천히 그 인간을 쳐다봤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어떠신데요? 의사가 그러는데 뇌혈관 막힌 거 뚫는 시술을 당장 해야 한대. 그것도 비급여라서 4,500만 원이래. 거기다 중환자실 입원비에 재활까지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든다고. 야, 너 친정에 빚을 지든 네 아버지 돈을 끌어오든 돈 좀 가져와. 우리 엄마부터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그 인간이 제 팔을 와락 붙잡았어요. 그 손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더라고요. 시누이 강혜린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제 다리를 부여잡았답니다. 옳게, 제발, 옳게 친정에 좀 부탁해봐. 우리 엄마잖아.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며느리가 이럴 때 안 나서면 누가 나서.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보호자들이 다 우리 쪽을 쳐다봤어요. 간호사들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쪽을 힐끔거렸답니다. 저는 그 인간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입을 뗐어요. 여보, 그래. 빨리 결정해. 시간 없다고. 보름 전이었죠. 우리 친정엄마 수술비 4천만 원 필요할 때
그 인간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답니다. 그러더니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시켰어요. 응급실 복도에서 녹음된 그 통화. 그 인간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아이씨, 야. 막말로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인데. 지난번에도 장인인지 뭔지 그 영감탱이가 나한테 한 푼이라도 남겨준 거라도 있어. 흥? 이번엔 네 엄마야? 그 노친네 살려서 뭐하게? 왜 또 나 부려먹게? 어차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그 나이에 더 살아봐야 자식들한테 짐이나 되지. 갈 사람 좀 빨리 가는 게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복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들고 있던 차트를 떨어뜨릴 뻔했답니다. 옆 보호자 한 분은 입을 떡 벌리고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 인간 얼굴이 백지장이 됐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옆에서도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너 그거 어디서 녹음한 거야? 사생활 침해야. 지워. 저는 핸드폰을 천천히 가방에 다시 넣으면서 신우이 강혜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아가씨, 시어머니 시술비 4,500만 원이라고 하셨죠? 그래. 옳게. 좀 빌려줘. 응. 아가씨가 빌려드리세요. 백화점 명품관 직원이시잖아요. 한 달 카드값 1,000만 원씩 긁으시는 거 다 아는데요. 그 명품 가방 몇 개만 정리해도 시술비 충분히 나오겠는데요. 강혜린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야, 김유빈. 너 미쳤어. 명품 그거 다 빚으로 산 거란 말이야. 그러시구나. 그럼 더더욱 제가 도와드릴 이유가 없네요. 빚으로 명품 사신 분의 어머님 시술비를 왜 제가 친정에 빚져가면서 대드려야 하죠? 그때 강태수 그 인간이 제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어요. 야, 너 미쳤어. 명색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너도 책임 있는 거야.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내면서 그 인간 눈을 똑바로 쳐다봤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죽든 말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하셨죠? 어차피 갈 사람 좀 빨리 가는 게 좋다고요? 그럼 당신 어머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차피 갈 사람이신데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입을 틀어막았어요. 신우이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답니다. 김유빈. 어떻게 사람이? 너 사람이야. 짐승이야. 그때 복도 저쪽 끝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친정 엄마였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셨던 엄마가 휠체어를 직접 굴리시면서 다가오고 계셨어요. 옆에는 사설 경호원 한 분이 동행하고 있었고요. 엄마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어찌나 형형하시던지요. 사돈, 박순자 사돈, 어디 누우셨다고. 엄마가 휠체어를 멈추시고 강태수 그 인간을 매섭게 쏘아보셨어요. 이놈,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가 죽었어야 하는 건데. 그래야 니놈 속이 시원했겠지. 그런데 어쩌나. 내가 살아서 두 발로 걸어다니고 있는데. 어쩌나. 그 인간이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신우이는 무릎 꿇은 채로 바닥을 기어 물러나고요. 엄마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시면서 한마디 더 던지셨답니다. 내 딸 인생 망쳐놓은 놈. 우리 영감님 등쳐먹은 놈. 내 놈 어미가 누워 있어도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라. 그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걸음이 들려왔어요. 한정훈 변호사님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라고요. 그 옆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 두 분이 더 계셨고요. 한 분은 형사 같았어요. 변호사님이 그 인간 앞에 정확히 멈춰 서시면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미셨답니다. 강태수 씨, 이혼 소장입니다. 그리고 박지영 씨와 공모한 무고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막 박지영 씨가 자수했거든요. 강태수 씨가 협박해서 진정서를 넣게 했다고 자백했답니다. 그 인간이 비틀거리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다른 손은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고 발악을 시작했답니다. 이런 씨, 너네 다음 패였구나. 야, 김유빈. 너 그렇게 살면 천벌받아. 명색이 시어머니가 누워있는데 며느리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저는 그 인간 앞에 천천히 다가가서 옆에 있던 빈 의자에 가방을 내려놨어요. 그러더니 가방 안에서 두꺼운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답니다. 차량 블랙박스 사진 인쇄본, 카드 결제 내역, 모텔 출입 사진, 박지영한테 송금한 명세서까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의자 위에 한 장 한 장 쫙 펼쳐놨어요. 여보, 친정엄마 수술비 4천만 원 못 대주신다던 분이요. 박지영이라는 여자한테는 한 달에 300씩 잘도 보내셨더라고요. 그것도 1년 넘게요. 합치면 4천만 원 훨씬 넘는 돈이네요. 명품 가방값까지 합치면 1억은 우습게 넘고요. 신우이가 그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기 동생을 향해 소리를 빽 질렀어요. 아, 강태수, 너 이게 다 뭐야? 박지영이 누구야? 엄마 시술비도 못 대는 놈이 무슨 돈으로 이 짓을 하고 다녔어. 그 인간이 누이를 향해 도리어 발악하더라고요. 누나, 닥쳐. 누나는 또 뭐가 잘났는데. 누나도 엄마 돈으로 명품 사입고 살았잖아. 남매가 그 자리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동생 얼굴에 손바닥을 날리고 그 인간은 누이의 어깨를 떠밀면서 욕설을 퍼붓고 병원 복도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와서 두 사람을 떼어놓는데 다른 보호자들이 핸드폰으로 그 광경을 다 찍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정훈 변호사님 옆에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차분히 지켜봤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답니다. 여보, 오늘 저녁 7시까지 우리 집 비워주세요. 당신 명품들은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잘 담아서 반지하에 던져드릴게요. 거기가 당신한테 어울리는 자리니까요. 그 인간이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으로 기어오면서 제 다리를 부여잡았어요. 유빈아,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응. 저는 그 인간의 손을 차갑게 떼어내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답니다. 여보, 사람 한 번 봐주면 2번 봐주게 되고 2번 봐주면 평생 호구된다고요. 우리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엄마의 휠체어를 제가 직접 밀면서 그 아수라장을 천천히 빠져나왔어요. 등 뒤에서 그 인간의 비명 같은 절규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이혼 소송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답니다. 증거가 그 인간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닐 정도로 빈틈없었거든요. 첫 재판날 법정에 들어선 그 인간 몰골이 가관이었어요. 며칠 동안 머리를 안 감았는지 떡진 머리에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요. 면도도 며칠은 안 했더라고요. 재판부 앞에서 그 인간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더라고요. 재판장님, 저 아내가 시어머니 쓰러진 병원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망신을 줬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가 누워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진심으로 장모님 걱정했었습니다. 판사님이 안경 너머로 그 인간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책상 위 서류를 천천히 들춰보셨어요. 그러시더니 음성 파일 재생 버튼을 누르셨답니다. 법정 가득히 그 인간 목소리가 또 한 번 울려 퍼졌어요.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인데 어차피 갈 사람 좀 빨리 가는 게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판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 던지셨어요. 피고, 본인이 한 말씀이 맞으십니까? 그 인간이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날 그 인간은 법정에서 그야말로 발가벗겨졌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박지영과의 통화 녹취록, 모텔 출입 기록까지 1시간 가까이 증거가 줄줄이 공개됐어요. 그 인간 변호사조차 중간에 한숨을 푹 쉬면서 변론을 포기하는 눈치였답니다. 판결은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첫째, 아파트 명의는 그 인간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매입 자금이 전부 친정에서 나왔다는 금융거래 내역과 증여 신고 서류가 그대로 인정됐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한 변호사님 사무실에 따로 보관해 두신 자료들이 결정타였어요. 아파트 지분 100% 제가 다 가져왔답니다. 둘째, 위자료 1억 5천만 원. 부정행위와 폭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었어요. 거기에 박지영한테 송금한 명목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인정돼서 추가로 7천만 원, 합쳐서 2억 2천만 원이었어요. 셋째, 사업 자금이라고 가져갔던 1억 2천만 원. 그것도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답니다. 그 인간이 판결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더라고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쳐박고 어깨를 들썩이는 게 옆에서 봐도 처참했어요. 그런데 저는 단 한 점의 동정도 느끼지 못했답니다. 박지영 그 여자도 같이 끝장났어요. 무고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고 룸살롱에서도 해고당했답니다. 강태수가 매달 보내주던 용돈도 끊긴 데다 변호사 비용까지 토해내느라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 뒤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은행에서는요. 박지영의 진정이 무고로 밝혀지자마자 제 직무정지가 풀렸답니다. 본점 인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사과 공문이 왔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사건이 전화위복이 됐다는 점이었어요. 무고를 당하고도 침착하게 법적 절차로 모든 걸 입증해낸 제 대응이 본점에서 화제가 됐거든요. 판결이 떨어지고 2달 뒤 본점 인사부장님이 직접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김유빈 차장, 다음 달에 강남 핵심 지점장 자리가 비는데 김 차장이 맡아줬으면 해요. 본점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어요. 36살에 그 큰 지점의 지점장이 된 거예요. 우리은행 역사상 가장 어린 여성 지점장 기록이었답니다. 강태수 그 인간 인생은요. 그야말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위자료에 부당이득 반환금에 사업자금 반환까지 합치면 토해내야 할 돈이 무려 3억 4천만 원. 그 인간이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답니다. 직장에서도 잘렸어요. 회사에 그 인간이 룸살롱 마담이랑 놀아난 얘기가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거래처들이 거래를 다 끊었거든요. 지금 그 인간은요. 우리 동네 반지하 쪽방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새벽에는 노가다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당 받고 일하고 밤에는 배달 일을 한다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은행 지점 앞을 배달 오토바이로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핸들을 놓치고 넘어졌다는 얘기를 직원한테 들었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저 옅게 웃기만 했어요. 그 인간이 한때 우리 아버지 앞에서 두 손으로 술잔을 받들던 그 사위였다는 게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요. 결국 시술을 받긴 받으셨어요. 그런데 비급여 시술비를 댈 돈이 없으니까 일반 보험 적용되는 기본 시술만 받으셨답니다. 결과적으로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지금은 그 시끄러운 다인실 공용 병실에 누워 계신다고 들었어요.
시누이 강혜리는 명품 가방 다 처분하고도 어머니 입원비를 못 대서 결국 시어머니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받아서 국립요양원으로 들어가셨다고요. 그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같은 동네 분이 한번 우연히 보시고는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유빈아, 그 요양원 진짜 시끄럽고 열악하더라. 같은 방에 6분이나 누워 계셔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대.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게 그분들이 자초한 결과니까요. 우리 친정엄마는요.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정정하시답니다. 제가 아버지 유산으로 마련해드린 경기도 외곽의 프리미엄 요양원에서 친구분들과 함께 지내고 계세요. 거기는 1인 1실에 정원이 딸려 있고 식단도 전담 영양사가 짜는 곳이랍니다. 엄마가 요즘은 거기서 매주 노래 교실도 다니시고 미술 치료도 받으시고 친구분들이랑 카드놀이도 하시면서 그야말로 활짝 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엄마 뵈러 갔을 때였어요. 엄마가 저한테 곱게 접은 손편지 한 통을 내미시더라고요. 유빈아, 이거 내 아빠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야. 너 결혼할 때부터 가지고 계셨대. 이제 내가 가져가서 읽어봐라. 저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펼쳐봤답니다. 아버지의 그 큼직한 글씨가 또 한 번 종이 위에 살아있었어요. 영심이에게. 내가 먼저 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 유빈이가 잘 살아낼 거다. 그 짐승 같은 놈이 본색을 드러내면 우리 딸이 그 일을 계기로 진짜 자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내가 평생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탐욕은 결국 자기를 잡아먹는다는 거야. 우리 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분명히 잘 살 거다. 영심아, 너랑 우리 유빈이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가 하늘에서 늘 지켜볼게. 저는 그 편지를 다 읽고는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가 제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유빈아, 내 아빠가 다 알고 가셨던 거야. 그 짐승 같은 놈 본색도 너 살아낼 힘도 다 알고 가신 거지. 저는 지금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거실에 걸어둔 아버지 사진 앞에 커피 한 잔을 올려드린답니다. 아빠, 나 오늘도 잘 살게. 그 인사를 드리고 출근하는 게 제 새 일과예요. 지점장실 책상 위에는 친정엄마 사진이 놓여 있어요. 환갑 잔치 때 찍은 사진인데 엄마가 그 사진 속에서 그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답니다.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진을 보면 모든 게 다 괜찮아져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 아빠가 그토록 사위한테 좋은 척 하셨던 그 10년이 사실은 그 인간 본색을 천천히 살펴보시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딸을 위한 보루를 차곡차곡 쌓아두셨던 거고요. 새벽에 인쇄소 셔터를 올리시던 그 거친 손으로 딸의 마지막 방패까지 만들어 놓고 가신 거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나뿐일 때가 와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요. 피로 묶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묶이는 거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탐욕은 결국 파멸을 부르고 대가 없는 선의는 언젠가 나를 구한답니다. 우리 아빠가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요. 저의 속 시원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알찬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향기가 깊어지는 사연 빵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